북한에서 김정은의 개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리설주조차도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들어가 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입니다. 차라리 죽고만 싶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1년이 조금 넘은 한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한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북한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일 겁니다.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총애를 받았었으니까요.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을 생각에 이 이야기를 꼭 널리 퍼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 미쳐 돌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꼭 알려 그들의 인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꽤 행복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노동당에서 일을 하는 남편의 아내였죠. 남편은 꾸준히 승진을 해나갔기에 저희는 점점 더 풍요로운 삶 또한 살 수가 있었답니다. 자상한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의 자식들까지 저의 삶은 정말 완벽하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이 크게 바뀌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인 정훈이와 저는 항상 아침을 함께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그건 우리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죠. 제 남편은 제가 본 사람들 중 가장 진실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죠. 우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이였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소연아, 큰일 났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큰일이라니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하는 생각에 손이 떨리더군요. 북한에서 큰일이 났다는 것은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요. 여보, 내가 승진했어. 노동당 고위 간부로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기쁨, 자부심,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저는 남편을 꼭 껴안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정말 축하해요. 역시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그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니 저 또한 심장이 터질 듯이 기쁘고 행복했거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소연아,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제는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차례야.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굳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열심히 일한 덕분이에요.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닦았죠. 남편은 곧 자신의 취임식과 함께 승진 축하 파티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함께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연히 갈 것이라며 그를 꼭 껴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는 그 자리에 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며칠 뒤 다가온 승진 축하 파티 날, 저는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돈하고 가장 좋은 옷을 골랐죠.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너무 화려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수수해서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진한 남색의 정장을 골랐어요. 단정하면서도 품이 있어 보이는 옷이었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파티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고위 간부들의 모습에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붉은 현수막, 반짝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모두가 남편을 축하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서 있었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긴장하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실수하지 않을까, 남편의 체면을 깎지 않을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 생겼죠. 그러다니 바로 김정은이 등장했습니다.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습니다. 저 또한 몸이 굳어버리더군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그렇게 김정은이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와 축하의 말을 건넸을 때 저는 그저 옆에서 공손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기분이 들었는지 약간 울컥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머릿속으로 실수하지 말자, 실수하지 말자를 계속 되뇌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김정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만 같더군요.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어렸지만 그 미소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손은 차갑게 식었죠.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조금 더 숙였죠. 남편의 중요한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계속해서 흥분된 목소리로 미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직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 가족의 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죠. 머릿속에서는 계속 김정은과 마주친 그 순간이 맴돌았어요. 그의 눈빛, 그의 미소, 그리고 그때 느꼈던 이상한 불안감. 소연아, 괜찮아? 피곤해 보이는데. 남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퍼뜩 정신이 들었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남편에게 제 불안한 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 남편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또한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출근했고 저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지? 의아해하며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한눈에 보기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소연 동지. 지도자님께서 귀하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김정은이 저를 부른다고요? 왜죠? 무슨 일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티 날 마주친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때부터 느꼈던 불안감이 다시 커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부름을 거절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차에 올랐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걱정이 밀려오더군요. 혹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그렇게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공간으로 안내됐을 때 저는 완전히 놀라버렸죠. 김정은의 개인 공간으로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곳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붉은색 카펫이 깔린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예술 작품들.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그리고 마주한 김정은은 의외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시게, 한소연 동지. 차 한잔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오히려 더 긴장되게 만들었죠. 저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짓고 소파에 앉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이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그 공간에서 제가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겉보기에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남편의 일에 대해 그리고 제 일상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봤죠. 하지만 저는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한마디, 한 동작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한소연 동지의 남편은 정말 유능한 사람이더군.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재야.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저는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감사합니다. 모두 지도자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과연 이 대화의 진짜 목적이 뭘까? 왜 나를 여기로 불렀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렇게 대화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정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다가와 갑작스럽게 포옹을 했죠. 한소연 동지, 오늘 만나서 반가웠소. 앞으로도 종종 보기를 바라네.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심장은 마구 뛰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겉으로는 친근함의 표시였지만 저는 극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친근감의 표시라기에는 저를 너무나도 꽉 안고 놔주질 않았고 제 귀에서는 그의 숨결이 너무나도 과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눈빛에서 본 그 이상한 감정,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포옹, 모든 것이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포옹에서 벗어나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서 뭔가 위험한 것을 봤어요. 그 눈빛을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드는 느낌을 주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온갖 생각이 제 마음을 어지럽혔죠. 이제 막 깐부 일을 시작했는데 그에게 걱정을 끼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번 일은 저만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기에 이 일은 잊고 가정에 더 열심히 충실해야겠다는 생각만 했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 예상과 달리 그게 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첫 만남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화로운 오전, 또다시 그 낯익은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자 지난번과 같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소연 동지, 지도자님께서 귀하를 부르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도망가고 싶은 충동과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죠. 이번에는 더욱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도망가고 싶었죠. 제발 이러지 말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그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 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또다시 그 차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는 내내 손이 떨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다시 김정은의 개인 공간에 도착하자 그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친절하게 저를 맞이했어요. 한소연 동지, 오랜만이군. 잘 지냈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 숨겨진 위험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도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최근 북한의 발전상, 제 가족의 안부 등.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정은의 행동은 점점 더 친밀해졌죠. 그는 자주 제 어깨나 팔을 스치듯 만지기도 했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죠.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피부는 불에 타는 듯했고 동시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한소연 동지, 당신은 정말 매력적인 여성이야. 그가 말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이는 것처럼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리설주나 현송월도 당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그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고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저를 불태우는 것만 같았죠. 지도자 동지. 저는 겨우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거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동의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든 선택이 두려웠어요. 긴장감이 저를 감쌌죠. 저의 이런 상태를 아는지 모르는지 김정은은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니 저를 꽉 안았어요. 그러더니 제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굳게 다물고 눈을 꽉 감고 덜덜 떨며 있었어요. 그러자 김정은은 그 전과는 달리 차가운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입 벌려. 그 말에 저는 조금씩 입을 열었고 그는 저에게 격렬하게 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너무 꽉 안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 같았죠. 무서움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그런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 옷을 하나씩 벗기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옷을 여미려 했지만 제 손을 압박해 못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제 상의가 벗겨지고 저는 수치심에 눈물을 흘렸죠. 저는 처녀도 아니고 가정이 있는 유부녀예요. 이런 일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기에 큰 자책감이 밀려왔죠. 김정은은 그런 제 모습에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역시 좋군 이라며 제 몸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의 입술이 닿는 모든 곳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자 김정은은 마지못해 제 손을 놓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다음에 또 봅시다. 한소연 동지. 갑자기 젠틀해진 그의 말에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옷을 다시 입은 뒤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다가 다시 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무력감이 저를 압도했죠.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너무나 낯설어 보였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화장은 눈물로 번져 있었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일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빙빙 돌았지만 어떤 해답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공간으로 불려갔습니다. 매번 가슴이 떨리고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저는 극도의 불편함과 공포를 느꼈어요. 더욱더 과감해졌고 결국 저희는 잠자리까지 갖게 되었죠. 사실 그때는 거의 체념을 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벗어날 수 없었고 저는 그의 인형에 불과한 것만 같았으니까요. 한 번은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소연 동지, 자네가 내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자네는 특별해.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울부짖고 싶었어요.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말은 제 입술 사이에서 맴돌 뿐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제 정신적 고통은 날로 깊어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었죠.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초췌해져 갔어요. 한때 생기 넘치던 제 눈빛은 이제 공허함으로 가득 찼고 웃음기 가득했던 입가는 이제 항상 굳어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제 스스로를 더러운 존재처럼 여기게 되었고, 매일 샤워를 하면서도 그 느낌을 씻어낼 수가 없었어요. 뜨거운 물로 피부가 붉게 달아오를 때까지 몸을 문질렀지만 그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저는 제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털어놓을지 고민했지만 남편의 경력과 가족의 안전을 걱정하여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은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럴 때마다 김정은의 위협적인 눈빛이 떠올라 온몸이 떨리고는 했죠. 이렇게 제 삶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뒤덮여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고통스러웠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힘겨웠죠. 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맑은 눈빛을 생각하면 저는 다시 힘을 내야 한다고 느꼈죠.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이 저를 붙잡아 주었어요. 언젠가는 이 고통도 끝나겠지. 나는 반드시 이겨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김정은의 부름은 점점 잦아졌고 이제는 저 또한 몸이 안 좋아질 지경에 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노리개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만 같았어요. 자살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삶은 정상적이지가 못하니까요. 어느 날엔 부엌에서 팔목에 칼을 대고 있는 제 모습을 본 적도 있어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렸는데 제 딸이 맞을 뻔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이런 행동들이 가족들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제는 더 이상 침묵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남편을 거실로 불렀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여보,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야, 소연아? 요즘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를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듯한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김정은과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말했죠. 말을 할수록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어요. 그렇게 힘겨웠던 이야기를 마치고 저는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저를 안아주고 위로해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남편은 이를 출세의 기회로 여기며 오히려 기뻐하더군요. 소연아, 이거 정말 대단한 기회야. 남편의 눈이 흥분으로 반짝였습니다. 지도자님께서 너를 눈여겨보셨다니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지. 그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니.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목을 조이는 것 같았죠.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소파에 푹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말이 계속해서 제 귓가를 맴돌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도자님께 잘 보여야 해. 이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한 거야.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사람, 제 인생의 반려자가 저를 이렇게 쉽게 팔아넘기다니. 배신감과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우리의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약속,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남편은 심지어 우리 함께 고급 의류점에 가서 옷을 골라보자 고 제안까지 했어요. 마치 제가 김정은을 위한 장식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왜 나를 걱정해주지 않는 거지? 왜 분노하지 않는 거지?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는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게 되고 만 것이죠. 대체 한때 사랑했던 그 따뜻한 눈빛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일까요? 저의 고통을 덜기 위해 말했던 이야기들은 증발해버렸고 더 심각한 고통이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매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어야만 했거든요. 혹시 오늘 김정은이 부를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만 했으니까요. 머리카락 하나하나, 화장 한 줄 한 줄에 신경 썼어요. 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편이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소연아, 오늘은 어때? 컨디션은 괜찮아? 남편이 제 뒤에서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죠. 저는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괜찮아요. 좋아. 오늘 혹시 지도자 동지를 뵙게 되면 잘 대해드려야 해. 알지?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남편의 말에 저는 속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팔아넘기려고 하는 거야?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가 출근한 후 저는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현실감을 잃어갔어요. 때론 제가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점점 더 낯설어졌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때론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죠.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저는 이러한 지옥에서 구원자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공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입술에서 피가 흘러 피막까지 나더군요. 그때 누군가가 제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박민준이었어요. 한소연 동지, 괜찮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저는 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동정? 예. 그 순간 저는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민준 동지, 제가 좀 힘들어요.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그렇게 우리는 인적이 드문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상황을 설명했고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말을 하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이제야 누군가에게 제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제발 이 사람만은 저를 위로해주길 바랬습니다. 제 이야기가 지속될수록 민준 씨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걸까? 이 사람을 잘못 판단한 걸까?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달리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 동지, 사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어요. 고위 간부의 아내였던 제 어머니는 권력자들의 부당한 요구와 압박에 시달렸고 가족을 위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죠. 민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왠지 모를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소연 동지가 지도자님의 개인 공간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그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를 도와주지 못했던 과거의 후회가 되살아났죠. 당신만 괜찮다면 이제라도 당신을 도움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하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탈북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민준 씨는 자신의 외교관 신분을 이용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조달했습니다. 그는 국경 지역의 경비 상황, 안전한 탈출 루트, 그리고 중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제공해 주었죠. 저는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들을 조금씩 모으고 탈출 경로를 암기하고 중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도 했죠. 모든 준비를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결정하는 거였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왜 도망쳐야 하는지, 왜 아빠와 함께 갈 수 없는지를 설명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요. 그리고 드디어 탈북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긴장되고 두려워졌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만약 잡히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희망도 느꼈어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거니까요. 비록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가 선택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탈북 전날 밤, 저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꼭 지켜줄게. 우리 곧 더 좋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속삭였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어요.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언젠간 당신도 저와 같은 지옥을 맛보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탈북 당일,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 짐을 제대로 싸기도 힘들 정도였죠. 아이들을 깨우면서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얘들아, 일어나자. 오늘은 특별한 여행을 갈 거야. 아이들은 여행이란 말에 들뜬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위험한 여정을 강요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민준 씨가 도착했어요. 그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죠. 준비 다 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 동지, 당신도 정말 우리와 함께 가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 저도 함께 갑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죠. 민준 씨의 결정에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가 저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존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죠. 우리는 조용히 차에 올랐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면서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최근에 고통스러웠던 나날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떠나는 거예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어요.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대부분 침묵 속에서 진행됐죠. 가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우리 모두의 심장은 멎을 것만 같았어요. 다행히 민준 씨의 외교관 신분 덕분에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한다는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민준 씨가 말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민준 씨는 우리를 조심스럽게 인도했어요. 물살이 세고 추웠지만 자유를 향한 열망이 저희를 밀어주는 것 같았죠. 마침내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우리 모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도 험난했죠. 매 순간 붙잡힐까 두려워하며 숨어 다녀야 했어요. 아이들은 힘들어했지만 놀랍게도 잘 결렀어요. 민준 씨의 도움으로 우리는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는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죠. 이제야 정말 자유를 얻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달랐죠. 처음에는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일자리를 찾고 새로운 이웃들과 관계를 맺는 것,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었어요. 이곳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더 이상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이들도 새 학교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저와 민준 씨도 각자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죠. 우리의 삶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북한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권 단체와 연락을 취하고 우리의 경험을 글로 쓰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꼈죠. 지금도 가끔 북한에서의 악몽을 꾸곤 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꿈에서 깨어나면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 옆에는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고 창밖으로는 자유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죠. 그리고 민준 씨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 되었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 먼 길을 여기까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이 자유의 땅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분들에 대해 감사하죠.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죠.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이제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민준 씨, 아이들,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어 새로운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어요. 김정은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김정은들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똑같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둘의 속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둘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거기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걸 모두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민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을 떠나온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가는 박민호라고 합니다. 힘들게 남한으로 온 만큼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어 행복함을 느끼고 있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아직까지 힘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뉴스나 영상이죠. 그 영상이나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을 아직도 크게 뛰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김정은은 2명이기 때문이죠.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면서도 두려움이 느껴지고는 해 그동안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었지만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측근 비서로 약 5년 동안 일을 했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긴장이 되지 않으시나요? 지금의 한국으로 치면 대통령의 비서와 다를 게 없는 것이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심지어 저는 주권이 훨씬 더 심한 공산주의 체제의 김정은 비서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절대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는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죠. 한 번의 실수로 제 목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김정은의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관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늘의 일정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평양 시내 순시, 당 중앙위원회 회의, 그리고 저녁에는 외국 사절단과의 만찬. 평범한 하루였죠. 아니,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램과 다르게 그날은 평범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임무를 받게 되었거든요. 김정은의 부름으로 그의 집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무언가 평소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엔 서류를 검토하거나 뉴스를 보고 있을 김정은이 그날은 창밖을 응시한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듯해 보였거든요. 박민호 동무, 김정은의 목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즉시 긴장했죠. 평소의 카리스마 넘치는 어조와는 달랐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중대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네, 장군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은 천천히 저를 향해 돌아보았습니다. 그분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죠. 동무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겠소.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특별한 임무라. 그동안 제가 맡았던 모든 임무가 특별했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원수님의 표정, 말투, 모든 것이 이번 임무의 중대함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제까지의 임무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예감이 확 다가왔죠. 네, 장군님, 어떤 임무십니까? 저는 가능한 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김정은의 다음 말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동무는 나와 똑같이 생긴 대역을 교육해야 하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건 극비 임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두 귀를 의심했어요. 대역이라니요? 김정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만든다고요? 당초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김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소, 민호 동무, 당신이 들은 그대로요. 김정은의 표정은 여전히 진지했고 그 표정을 통해 저는 이 임무가 결코 농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왜 대역이 필요한 걸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수많은 의문이 스쳐 지나갔죠. 물론 요즘 북한의 분위기도 좋지 않고 김정은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짜스러운 짓을 하다니 솔직히 좀 충격이더군요.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어. 아무래도 암살 위협에 대비를 해야겠어. 김정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 조국, 우리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대책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격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알겠습니다, 장군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소리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거든요. 장군님은 그런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그 무게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민호 동무, 자네를 믿소. 이 임무의 성공은 우리 조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어. 부디 힘써주게. 내 자네를 항상 믿고 있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게 되었는지 실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조국의 운명이 걸린 일이었죠. 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집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머릿속은 온통 이 새로운 임무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대역을 교육해야 할까? 이 비밀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의 끝은 어떻게 될까? 온통 혼란스러운 상태로 저는 그렇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림자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비밀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철저한 보안 검색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시설 내부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충격적입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김정은이었거든요. 아니, 엄밀히 말하자면 정말 김정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체형과 키 그리고 얼굴의 작은 점까지도 완벽하게 일치했죠. 안녕하십니까, 박민호 동무. 그의 목소리마저 김정은과 똑같았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이려다 멈췄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야. 민호야, 정신 차려. 하지만 머리로는 알면서도 몸은 반사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간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그런 저를 향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김정은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따뜻하고 더 인간적이었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박동무. 저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더 그의 놀라운 지적 능력과 따뜻한 인품에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희 특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의 걸음걸이, 말투, 습관 등을 하나하나 섬세하게 가르쳤죠. 가짜 김정은의 습득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놓치는 부분을 알아서 찾아내기도 했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로 김정은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가짜 김정은에게 북한의 정책, 역사, 주요 인물들에 대한 지식도 전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가짜 김정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포용력 있는 사고방식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는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박민호 동무, 우리 인민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지도자님의 뜻에 따라 제가 더듬거리며 대답하자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민을 위해서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이 임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두려움 또한 커져갔습니다.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완벽한 존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조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밤마다 저는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시옵뿐이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열정을 다해 교육에 임했죠. 이제 이 임무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저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가짜 김정은과의 특별한 훈련은 몇 개월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훈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느새 익숙해졌죠. 하지만 항상 즐거운 교육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짜 김정은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도 있었죠. 특히 매일 아침 몸무게를 재는 의식은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실제 김정은의 체형을 완벽히 유지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800g 줄었군요. 어느 날 아침 그가 체중계에서 내려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먹어야겠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드시면 될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완벽해야 합니다. 단 1g의 오차도 있어선 안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이 프로젝트의 잔인한 면을 실감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조차 없었던 거죠. 그는 실제 김정은의 복제품이 되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종종 배가 부르다고 말하면서도 억지로 음식을 더 먹었죠. 원수님의 식성을 완벽히 재현해야 해요. 그가 말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이 프로젝트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더욱 고민하게 되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요?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런 고민 속에서도 가짜 김정은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외견상으로는 실제 김정은과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변해갔죠. 걸음걸이, 말투, 표정 하나하나가 김정은과 똑같아졌어요. 때로는 저조차도 혼란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무슨 일정이 있지요?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실제로 김정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목소리, 어조, 심지어 눈빛까지 완벽했으니까요. 아, 네? 7시에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의 만찬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장한 채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가 웃음을 터뜨렸죠. 왜 그리 긴장하십니까? 저는 아직 연습 중인 가짜일 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가짜 김정은의 연기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가짜 김정은의 내면에 있는 진정성과 인간미,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관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김정은과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느 날 그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제가 보기에 현재 정책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있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죠. 이런 생각들이 실제 김정은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런 생각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대역을 넘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험들을 거치며 저는 점점 더 큰 혼란에 빠져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 갈등과 두려움에 시달렸죠. 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이 완벽한 존재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이것이 과연 우리 조국을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또다시 열정을 다해 교육에 임했죠. 이제 이 임무는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 저의 사명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단순한 교육 대상이 아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단순히 대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누군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 생각은 저를 더욱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는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다는 불안감도 떨쳐낼 수 없었죠. 그리고 몇 달간의 집중 훈련 끝에 드디어 가짜 김정은의 첫 공식 행사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오늘의 성공 여부가 이 프로젝트의 운명을 좌우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민호 동무, 가짜 김정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이미 완벽하게 차려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그의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동시에 더 긴장되었어요. 네, 그럴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점검했어요. 기억하세요. 걸을 때는 오른발부터 내디드세요.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가짜 김정은이 내리는 순간 주변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원수님 만세!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가짜 김정은은 완벽하게 실제 김정은의 모습을 재현해냈죠. 그의 걸음걸이, 미소, 손짓 하나하나가 원수님과 똑같았어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계속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짜 김정은은 완벽했어요. 그는 연설을 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즉흥적인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대처했죠. 원수님, 우리 마을의 물 공급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주민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준비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가짜 김정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좋은 질문이요. 우리 당은 모든 인민의 생활 향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소. 물 공급 문제는 즉시 검토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겠소. 그의 대답에 주민들은 환호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완벽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그의 말에 저는 뿌듯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짜 김정은을 더 모시게 되었다는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위 간부 중 한 명인 최상국이 저를 비밀리에 찾아온 거예요. 박민호 동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최상국 동무? 그는 주변을 둘러본 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가짜 김정은의 능력이 놀랍소. 그의 판단력, 통찰력, 그리고 인민을 위하는 마음, 이 모든 게 실제 원수님보다 뛰어나 보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런 말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최상국이 계속해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를 실제 지도자로 만들면 어떻겠소?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생각해보시오. 민호 동무. 그가 진짜 김정은이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을지. 그의 능력과 비전으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을 거예요. 최상국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가짜 김정은의 능력과 인품을 지켜보면서 그가 실제로 지도자가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최상국 동무, 그건 불가능합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알고 있어, 민호 동무.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때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소. 최상국의 말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제안이 이해가 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잘 알고 있었죠.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오. 우리의 조국, 우리의 인민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곰곰이 고민해 보시오. 최상국이 떠난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의 제안은 너무나 위험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기도 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진정한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정말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이 제안을 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최상국 동무. 하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음 날 저는 최상국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소, 민호 동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하겠소. 그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안도감과 동시에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과연 이 결정이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이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지는 않았을까요? 그렇게 최상국과의 대화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 순간이 불안의 연속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변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진 않은지, 이상한 기색은 없는지 확인하는 게 습관이 되었죠. 식사를 할 때도, 회의 중에도,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복도에서 갑자기 들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죠. 다행히 그냥 지나가는 경비원이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밤에는 더 심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최상국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어요. 혹시 누군가가 우리를 보지는 않았을까, 대화 내용이 새어나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뒤척이다 결국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죠. 가끔 겨우 잠이 들어도 꿈에서 체포되는 악몽을 꾸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처럼 잠을 이루지 못해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 으스스한 정막이 건물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김정은의 집무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발견했어요. 이 시간에 원수님이 계실 리가 없는데 저는 호기심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집무실 문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려오는 낮고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짜 김정은이 나보다 더 뛰어나다고.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확실히 김정은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상과 달리 격앙되지 않은, 오히려 차갑고 냉철한 어조였죠. 그 침착한 분위기가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독사가 먹이를 노리듯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죠.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는데 잠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혹시 안에서 들리지는 않을까 걱정될 정도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김정은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군. 박민호와 그 가짜, 그리고 이 계획에 관여한 모든 자들을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다른 놈들로 찾아야겠어. 그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치 얼음 조각이 등골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았죠. 격한 분노보다 이 냉철한 판단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김정은은 이 상황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을 하듯 차분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함정에 빠진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저는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떻게든 버텨야 했어요. 소리 없이 집무실에서 멀어지면서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대책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짜 김정은이 체포되어 비밀 수용소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어요. 제가 만들고 가르친 그 사람이 이제는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죠. 충격과 공포에 빠진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했습니다. 가짜 김정은을 구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의 생존도 위협받고 있었죠. 저는 밤새 고민했어요. 그를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나 혼자라도 탈출해야 할까? 결국 저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내려야 했습니다. 홀로 탈북을 결심한 거예요. 제 양심이 저를 질책했지만 살아남아야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매 순간이 공포의 연속이었죠. 수시로 들려오는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여야 했고, 강을 건널 때는 차가운 물살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가짜 김정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를 두고 온 죄책감이 저를 괴롭혔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저에게 힘을 주기도 했죠. 반드시 살아남아 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결의가 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며칠간의 고된 여정 끝에 저는 기적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자유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안도감과 후회,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숨가쁘게 도망치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안전하고 자유로운 곳에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처음 며칠 동안은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쫓아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었거든요. 정착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언어도, 문화도,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모두 달랐죠. 처음 마트에 갔을 때 선반에 가득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이 나요. 이런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나갔죠. 처음으로 자유롭게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그 놀라움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를 그때 비로소 깨달았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북에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가짜 김정은의 운명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직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밤마다 괴롭혔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제 정체가 밝혀지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들었고, 혹시 이 이야기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어요. 가짜 김정은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론사들을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 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증거를 모으고 제 이야기의 진실성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따랐어요. 북한에서는 저를 반역자로 몰아붙이며 처형을 선고했고, 한국에서도 제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해졌죠. 24시간 경호를 받으며 생활하게 된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저는 계속해서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썼죠. 특히 가짜 김정은의 인간적인 면모, 그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가 단순한 대역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밤 북에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해요. 가짜 김정은,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이들이 무사히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고 봐요.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이 모든 것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가짜 김정은과 다시 만나 그의 안위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겁니다. 진실을 알리고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걷는 길을 모두들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